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부하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요.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두 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건무화과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통조림 요새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의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위 속에 들어가면 위 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에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에도 아까 말씀드린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 또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 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말 그대로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켜주고 우리 세포를 더 늙게 만들거든요. 이러한 것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영양소를 같이 섭취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 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그 당뇨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이에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흔히 우리 요새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장이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담당하는 기관이고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수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수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 주스.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죠. 먹기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죠. 이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도 있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조금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하고 약간 맛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먹기에도 좀 찝찝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무르고 이런 생각도 들어서 먹기에 좀 꺼려지는데, 근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못 먹는 바나나는 아니에요. 단맛이 약간 적은데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가 당뇨 환자에 도움이 된다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이 저항성 전분이란 게 풍부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그럼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들은 결국에는 우리 장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장의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인슐린 감수성도 풍부하게 해주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과일이라서 못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 초록 바나나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노란 바나나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 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노란 바나나인데, 이 초록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에틸렌 가스 때문이에요. 나무에서 똑 떨어진 바나나는 이 꼭지에서 에틸렌 가스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이 초록색을 띠게 만드는 이 클로로필이라는 색소가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더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이유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단향도 더욱 강해지고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돼요. 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도 풍부해져요.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 갈색의 반점이 또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해요. 이름처럼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당분이 농축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바나나가 상한 게 아닌가, 이 갈색 반점을 보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됐어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 높았으며,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우리 NK 면역세포를 또 활성화도 시켜준다고 해요. 이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도 하고, 이 TNF라는 종양 괴사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세포의 증식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도 유도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라고 보이죠. 이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흔히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를 우리가 TV로 보다 보면 선수들이 중간에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줘서 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의 호르몬이나 에너지 균형도 깨지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이 되겠죠.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의 평형을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죠. 성인의 하루 칼륨의 권장 섭취량이 남성은 약 한 4,700ml 정도 되고 여성은 3,500ml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어요.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도 오르고 우리 심장에 무리도 줄 수 있으면서 이 근육의 경련도 일어나게 돼요. 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의 대표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죠. 또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5%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가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도움도 줄 수 있죠. 또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이 비타민 B6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 몸의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주고, 또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러한 효능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이렇게 정신질환도 같이 예방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세로토닌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비타민 B6는 우리 몸의 호모시스테인 농도도 조절해줘서 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도움을 줘서 우리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유예요. 엥? 우유? 바나나 우유? 이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서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죠.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도 극대화시켜주기도 하는데, 이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도 세로토닌의 분비도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효능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예요. 이 소화력이 좋은 분들한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위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소화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해요. 바나나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소화기관에 무리가 주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위염이나 식도염 등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위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이에요. 바나나에 함유한 섬유질은 대부분 불용성이기 때문에 이 장내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좀 과하게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하죠. 이를 방지하려면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한데 오트밀에는 이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이나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해서 배변도 원활하게 해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또한 이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바나나와 함께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줘서 다이어트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칼륨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무력감이나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으며 심한 경우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나 심장마비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량 섭취 시 신장이 약하신 분들 또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게 되면 신장도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을 주의하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서 파인애플이 있어요. 이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도 돕고 소화기 질환에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세 번째는 바로 카카오예요. 바나나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카카오에는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이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줘요.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같이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예요.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이 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리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이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데 걸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해줘서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열대 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냉해를 입어 바나나 색이 굉장히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의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 피로감이 몰려들고 기운이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도 하죠.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 어떤 게 있죠? 바로 수박이죠. 더울 때 갈증과 더위를 씻어주는 수박도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수박을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수박을 드실 때 올바로 알고 드시면 건강한 분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껍질 버리기 참 귀찮죠? 이 수박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수박과 상극인 음식들과 주의할 점,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수박의 효능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수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의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 피로감이 몰려들고 기운이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도 하죠.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에서는 부정맥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박과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함께 드시면 지나친 칼륨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수박과 함께 치즈 요거트를 곁들인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박과 치즈 요거트는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같이 먹으면 달콤 짭짤해서 먹기에는 너무 좋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수박 속에는 이뇨작용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수분과 비타민까지 가득합니다. 눈 건강에 좋기로 소문난 비타민 A와 우리 몸의 에너지 충전 역할을 하는 비타민 B,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뜨거운 여름에 수박 한 입 먹으면 더위에 지친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바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수박의 영양 성분은 우리 몸에 곧바로 흡수가 돼서 기력 회복에 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거트, 치즈와 함께 드시면 수박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박에 가득한 수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비타민을 채워주고, 반대로 혈관 속의 찌꺼기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치즈와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은 느리게 소화되기 때문에 소화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치즈와 요거트는 느리게, 수박은 빠르게 반응하게 되면서 복부에 팽만감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같은 기름으로 범벅된 음식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은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속의 열을 뚝 떨어뜨려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름기 가득한 튀김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 속에서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서 소화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위액을 묽게 희석해서 소화를 더욱 느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 유독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식후에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셨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소화를 위해 수박을 식후에 바로 디저트로 드시기보다는 공복에 따로 드셔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무엇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깜짝 놀랄만한 음식인데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수박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 혈당이 낮아지고 당뇨병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죠. 수박과 계피가루를 함께 드시면 이런 당뇨 관리 효과를 배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박의 당이 혈당을 높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피가루와 함께 드시면 안심하고 수박을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계피가루를 도대체 어떻게 수박과 같이 먹냐고요? 그럴 줄 알고 함께 먹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수박 토마토 샐러드인데요. 수박 한쪽과 토마토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준비해 주시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상추나 깻잎 같은 녹색잎 채소를 곁들이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수박 레몬 주스도 있는데요. 물 200ml 정도에 수박 한쪽, 레몬 한 개를 믹서에 갈아주고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 마시면 됩니다. 토마토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수박의 색이 빨간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기적의 항암식품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빨간색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죠. 놀랍게도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무려 30% 정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박의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인 활성산소와 혈전을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세포가 노화되고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줍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암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도 있겠죠. 토마토의 유기산과 수박 속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혈관을 청소하며 염증까지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와 수박의 항암 효능은 전립선암과 동맥경화에 매우 효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알려드렸던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수박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수박과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구워서 드셔도 좋고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서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항암 성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수박씨 혹시 뱉어서 버리시나요? 앞으로는 꼭 수박씨도 씹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씨가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수박씨는 30%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씨앗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잣이나 땅콩 또 해바라기씨보다 월등히 높은 양입니다. 수박씨의 나머지는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입니다. 리놀레산은 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뇌 기능을 올려주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죠. 게다가 수박씨의 리놀레산은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내장지방이 생기는 것도 차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서 각종 성인병 예방에 최고 효과가 있는 거죠. 또한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 자체를 맑게 만들어주고 살균까지 시켜주어서 암 발생을 막아주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구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수박씨를 모아서 씻어서 말린 뒤에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수박이 다 좋은데 수박 껍질이 부피가 커서 버리기가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수박을 빨간 부분만 먹고 흰색 부분은 그냥 버리게 되는데요. 이 흰색 수박 껍질 부분이 우리 몸에는 아주 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의 흰색 껍질 속에 가득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 때문에 수박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로 좋은 수박차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붓는 부종은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으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장기가 활동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노폐물이 제때 잘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노폐물이 그냥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트룰린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형태인 요소로 바뀐 다음 우리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에 많이 들어있어서 붓기 제거 및 독소의 배출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또한 시트룰린은 동맥혈관 자체를 넓게 만들어 주어서 혈관이 넓어지는 만큼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 공급도 원활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의 빨간 과육보다 흰 껍질에 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박 껍질을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박 껍질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깍두기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썬 다음에 소금에 절이고 매실청이나 식초를 넣고 숙성을 시키면 맛있는 수박 껍질 깍두기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박 껍질 피클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썬 다음에 피클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깔끔히
깔끔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또 우리가 여름이면 햇빛에 피부가 많이 그을리잖아요. 그때 이 수박 껍질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수박 껍질에 비타민이 특히 많기 때문에 얇게 썰어서 간 다음에 얼굴에 팩을 해주시면 여름철 자외선에 지친 피부와 주름을 탱탱하게 펴줄 수 있고 수분까지 보충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염증에도 좋은 진정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에는 먼저 말씀드린 효능들 외에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효능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노화 방지에 좋은데요. 수박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및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박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미백과 피부 미용에도 좋고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이 피부에 보습 효과를 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피로 회복에도 좋은데요.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가 있고요. 아르기닌도 풍부해서 더위로 인한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복합제 중에 하나인 콜린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잠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면역력도 강화해 줄 수가 있는데요. 수박의 이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서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도 수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지방 분해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도 탁월한데요. 특히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칼륨과 시트룰린 성분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과로를 했을 때 오는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농업식품 화학지식 저널에 따르면 수박 주스를 하루에 약 473ml 정도 마신 선수들은 근육통이 덜 발생하고 심장 박동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